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제16대 인조실록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작가님은 박영규님이 되시겠습니다. 인조실록 첫 번째 이야기, 무력 정변으로 광해군을 배출시킨 능양군. 선조의 선의 교지를 받지 못하고 임목대비의 업문 교지로 가까스로 왕위에 오른 광해군은 등극하자 곧 자신의 불안정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일련의 왕권 강화책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해군을 비롯하여 영창대군, 능창군 등 왕위를 위협하는 인물들과 그들을 떠받치고 있던 소북파와 서인, 남인 세력을 차례로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1618년 임목대비마저 존칭을 폐하고 서궁에 유폐시키자 그동안 광해군에게 불만을 품고 역모를 도모하고 있던 세력들은 이 사건을 명분으로 무력 정변을 일으켜 광해군을 폐위시킵니다. 이것이 1623년 3월 12일 밤에 일어난 인조 반정입니다. 인조 반정을 주도했던 인물은 능양군이었습니다. 능양군은 광해군의 배다른 조카이자 1615년 신경의 옥사가 일어났을 때 왕으로 추대되었다는 제목으로 죽은 능창군의 친형입니다. 여기서 그가 반정을 도모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광해군에 의한 동생 능창군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본질적인 원인은 광해군과 인빈 김씨의 관계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조는 인비 김씨와 그녀의 소생들을 총애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정철이 거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선조는 광해군을 반대하고 인비 소생인 신성군을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선조의 바람은 대신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대신들은 신성군이 아직 어려서 국사를 논할 입장이 못된다면서 인품과 학식이 뛰어난 광해군이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선조와 대신들의 이 같은 견해 차이로 한동안 세자 책봉이 미뤄지다가 임진왜란을 당하자 선조는 할 수 없이 대신들의 주장에 따라 광해군을 세자로 앉혔습니다. 인빈 김씨를 비롯한 그녀의 소생들은 이것이 불만이었습니다. 때문에 광해군이 등극한 이후에도 호시탐탐 왕위를 노리게 되었는데 광해군으로서는 당연히 이들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성군은 이미 죽고 없었지만 그 이외에도 인빈 소생의 아들은 셋이나 더 있었습니다. 특히 신성군의 동복 아우인 정원군의 아들 능창군은 그들 중에서도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능창군은 신성군의 양자로 입적된 상태인데다가 사람들로부터 군왕의 자질을 갖고 태어난 인물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세인들의 평은 임해군과 영창대군을 제거해 왕권 안정을 도모했던 광해군과 대북파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고, 신경이 사건이 일어나자 능창군을 그들과 연루시켜 유배시키고 끝내는 죽여버렸습니다. 이때부터 능창군의 맏형 능양군은 광해군과 대북 세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인물들과 접촉하면서 무력 정변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618년 임목대비 유폐 사건이 일어나자 이를 명분으로 역모에 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능양군과 함께 무력 정변을 도모한 인물들은 대개 서인 세력이었습니다. 서인은 정치 외교적 차원에서 철저하게 대북파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히 외교론에서 극단적인 견해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대북파가 명과 후금 사이에 중립 외교 노선을 걷고 있는 반면에 서인은 철저한 대명 사대주의 노선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또 서인 세력은 정치적으로 선조의 유명을 받들어
영창대군을 지지하고 임목 대비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는 영창대군을 죽이고 임목 대비를 유폐시킨 대북파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대북파와 서인의 대결은 불가피한 것이었고 강해군 역시 서인의 척결 없이는 자신의 안전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북파는 영창대군을 배출했던 개추곡사 때 서인의 중심 인물들을 전개해서 내몰았고 이후 임목대비 유폐 사건 때 남아있던 대부분의 서인 세력도 사형당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전개에서 물러난 서인 세력은 영모를 계획해 이미 능창군의 죽음으로 영모를 꿈꾸고 있던 능양군을 왕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능양군의 함께 영모를 도모한 대표적인 인물은 이귀, 김자점, 김유, 최명길, 이괄 등이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이희 성혼의 문화생들이었습니다. 이 영모에 군사를 동원하기로 한 사람은 이기와 김유, 이괄 세 사람이었습니다. 이기는 당시 평산 부사로 재직 중이었고 이괄은 한경도 병마사에 제수되어 임지로 떠나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유는 강계 부사를 역임한 바 있으나 대간의 탄핵을 받아 전개해서 쫓겨난 상태였습니다. 이들 세 사람 중 이기와 김유는 오래전부터 영모를 함께 도모해온 인물이었고 이괄은 김유와 교분이 깊던 효성령 별장신경진에 의해 거사에 합류한 상태였습니다. 반정을 일으키기 1년 전인 1622년 이귀는 평산 부사로 있었습니다. 이때 평산 지방에 호랑이가 자주 출몰하여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자 이귀는 범사냥을 하는 군사들이 도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무장한 채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상소를 하였습니다. 이는 무장한 채로 바로 도성으로 밀고 올라갈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모의는 사전에 누설되어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정변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소문은 파다하게 퍼져버렸습니다. 상황이 이처럼 급변하자 능양군을 비롯한 영모 세력들은 이듬해인 1623년 3월 13일 새벽에 거사를 도모하기로 확정하고 12일 밤부터 홍제원에 모여 대오를 가다듬고 군사 행동 지침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미 조정에서 그들의 거사 계획을 눈치채고 훈령 도감 이화구로 하여금 영모 가잠자들을 권고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기는 거사 시간을 앞당겨 출병을 서둘렀습니다. 출병 당시 반란군의 숫자는 겨우 700명 정도였습니다. 반란군 대장을 맡기로 했던 김유가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반란군은 예상 인원의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눌러 앉아 있어봤자 결과는 진학군에게 당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기는 일단 이괄에게 대장직을 권유했습니다. 이괄은 대장직을 맡자 반란군으로 하여금 머리에 의자가 세진 띠를 두르도록 하고 군사를 지휘했습니다. 한편 김유는 거사계획이 탄로났다는 소리를 듣고 주저하고 있다가 뒤늦게 군사를 이끌고 반란에 합류했습니다. 이때 이괄은 김유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으나 이기의 중지에 의해 합병하고 김유가 총지휘를 맡은 다음 궁궐로 향해 진격했습니다. 반란군이 창의 문을 향해 진격했을 때 진학군은 문을 크게 닫고 궁을 수비했지만 반란군은 곧 창의문을 뚫고 장덕궁에 도달했습니다. 창의문 안에는 이미 능양군이 자신의 소아들을 거느리고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나와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훈련 도감 이화은 군사를 이끌고 창의문 주위에 매복하고 있었으나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고 반란군을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훈련대장 이옥립은 대궐 밖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반란군에 대응하기로 약속한 터였기에 간접적으로 반란군 진입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란군은 순식간에 인정전을 지나
장덕궁 금호문에 이르렀습니다. 금호문 역시 수문장 박효립이 내응하기로 되어 있었기에 쉽게 통과한 반란군은 도나문에 이르러 불을 질러 승리를 알렸습니다. 강해군은 그제서야 반란군이 대구를 점거했음을 알고 몇 명의 수하를 거느리고 재빨리 궁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란군은 쉽게 궁궐을 접수해버렸습니다. 반란군에 성공한 능양군은 대구를 장악하자 곧 광해군을 찾았으나 그는 이미 빠져나가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능양군은 먼저 소궁으로 달려가 유폐되어 있던 임목대비를 찾았습니다. 능양군을 맞이한 임목대비는 반란이 일어나 광해군이 패주했다는 소식을 듣고 반색을 하며 기뻐하며 광해군을 폐위하고 능양군으로 하여금 왕위를 잇게 한다는 고소를 내렸습니다. 임목대비는 광해군을 폐위시키는 이유로 다음의 세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첫째, 선왕을 독살하고 형과 아우를 죽이고 어머니인 자신을 유폐시켰다는 것. 둘째는 과도한 토목 공사를 벌여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하여 정사를 위태롭게 했다는 것. 마지막으로 두 마음을 품어 오랜 계획에 투항했다는 등이었습니다. 이 같은 폐위 이유는 곧 반정 세력들의 거사 명분이었습니다. 이 거사 명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반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광해군의 정사 운영을 악정으로 매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이유로 내세운 것 중에 선왕을 독살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임목대비가 줄곧 주장해오던 것이었습니다. 임목대비의 말이 곧 그녀 자신이 서궁에 유폐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세운 과도한 토목공사가는 궁궐 재건 사업을 의미하는데 이는 악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광해군이 궁궐을 개축, 신축한 것은 왕권을 바로 세우고 정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명과 후금 사이에 중립 외교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광해군이 대명 사대를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말하자면 그들 서인 세력이 자신들의 외교관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조선은 임진왜란의 부중에서 겨우 벗어나 안정기로 막 접어들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펼치며 실리를 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러나 서인 세력은 자신들을 정계에 추출했다는 이유로 광해군이 겨우 다져놓은 안정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인조 반정입니다. 고사 이토록 광해군이 의관 안국신의 집에서 붙잡힘으로써 능양군의 계획은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능양군은 조선 제16대 왕에 오르니 그가 바로 인조입니다. 굴력의 왕 인조의 등극과 조선의 끝없는 순환. 인조는 1595년에 태어나셔서 1649년에 승하셨습니다. 제위기간은 1623년 3월부터 1649년 5월로 26년 2개월이 되겠습니다. 반정에 성공한 인조는 그동안 득세했던 대북파 인사들에게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하고 친명 사대주의를 표명하며 전국의 안정을 도모하려 했으나 이괄에 인한 청의 침입 등으로 엄청난 혼란을 겪고 결국 청과 군신 관계를 맺는 삼전도의 치욕을 당합니다. 이후 조선의 경제는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고 민간은 굶주림에 허덕이게 됩니다. 인조는 선조의 5째 아들이자 인민소생인 정원군의 맏아들입니다. 광해군의 서조카이고 임목대비의 서손자인 셈입니다. 그는 1595년에 태어났으며 1607년 능양 도정에 봉해지고 이어 능양군에 봉해졌습니다. 이후 1615년 막내 동생 능창군이 광해군에 의해 죽자 역모를 도모 1623년 3월 서인 세력과 함께 무력 정변을 일으켜 조선 16대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29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인조는 우선 서궁에 유폐되어 있던 임목대비의 전호를 복원했으며 강해군 시절 정권을 독점했던 정인홍, 이점 등을 사형시키고 나머지 대북 세력 200여 명을 모두 숙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목대비를 유폐를 반대하다가 여주에 유배 중이던 남인 이원익을 영의정에 앉히고 반정에 가담했던 서인의 김유, 이기 등 33명을 새 등급으로 분리해 정사, 공신의 훈호를 내렸습니다. 그는 또한 광해군에 의해 희생된 영창대군, 임해군, 임목대비 아버지 김재남 등을 신원하고 나머지 희생자들도 대부분 관작을 복구시켰습니다. 이렇게 하여 조정은 서인이 제1당, 남인이 제2당이 되었습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친명, 배금 정책을 실시하여 그동안 광해군이 유지해오던 중립 외교의 틀을 깨뜨렸습니다. 인조는 이렇듯 광해군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조정과 사회를 안정시켜 자신의 정치 사상을 펼치려 했지만 이는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반정 정권이 들어선 지 채 1년도 못 되어 다시 한번 반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반란 사건은 반정에 참여했던 이괄이 일으킨 것으로 1624년 1월에 문해, 허통, 이웃 등이 인조에게 이괄이 그의 아들 이전, 한명년, 정충신 등과 함께 반역을 깨하고 있다는 간언을 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괄의 난은 인조가 한성을 버리고 도주했을 정도로 조선 조정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내부 반란으로 국왕이 도성을 떠난 것은 처음이어서 민간과 조정은 한동안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또한 민간에 대한 사찰이 강화되어 민심을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게다가 이괄이 북방 주력 부대를 이끌고 내려옴으로써 변방의 수비에 허점이 생겨 후금의 침략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고시탐탐 내침의 기회를 노리던 후금이 3년 뒤인 1627년 3만의 군사를 이끌고 조선을 침략해 정묘호란을 일으켰습니다. 후금군의 기세에 위협을 느낀 인조와 조정 대신들은 강화도로 피난하였습니다. 그때 후금은 조선 측에 서신을 보내어 자신들의 침략 이유 7가지를 밝히며 조선의 만주 영토를 후금에 내놓을 것, 명나라 장수 모문용을 잡아 보낼 것, 명나라 토벌에 3만 군사를 지원할 것 등 3가지 요구사항을 걸었습니다. 이에 지명길 등이 강화 담판에 나서서 명나라에 적대하지 않으면 후금과 형제 관계를 맺겠다는 등 5가지 사항을 앞세워 약조를 성립시키자 후금은 철군했습니다. 이후 1636년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바꾼 다음 정묘 약주에서 설정한 형제 관계를 폐지하고 새로 군신 관계를 맺어 곡물과 군사 3만을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이 이 제의를 거부하자 그들은 다시 12만 군사를 이끌고 조선을 침략하여 병자 호란을 일으켰습니다. 대군에 밀린 조선군은 남한산성에 1만 3천의 군사로 진을 쳤지만은 세력의 열세로 45일 만에 항복하고 인조는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고 청과 군신의 의를 맺는 한편 소현세자와 복림 대군을 청의 볼모로 보내야 했습니다. 이때 척화론을 펼치던 홍인한, 오달제, 윤집 등도 함께 청으로 끌려갔습니다. 병자호란으로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 다소 수습되었던 국가기관과 경제 상태가 악화되어 민생은 피폐해지고 백성들은 군림으로 원성이 높았습니다. 게다가 인조는 삼전도에서 당한 굴욕을 이겨내지 못하고 반청의 색깔을 더욱 짙게 드러내는 한편 망해가고 있던 명나라에 대한 사대주의 노선을 확충 강화시켰습니다. 인조의 그 같은 모화 정책은 청의 인질로 잡혀있던 소현세자의 의견과는 배치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소현세자를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후궁 조소용의 이간질에 말려들어 급기야 볼모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 소현을 독살하는
그 악한 일면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을 세자로 셈으로써 현종 때의 서인과 남인 사이에 치열한 정쟁으로 비화된 예송 논쟁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조정은 이때부터 기인 조소용 소생의 옹지를 손자 며느리로 맞아들인 김자점이 정권을 독점하면서 횡포를 일삼아 조정에 대한 민간의 불신은 강해지고 전국은 더욱 혼란으로 치달았습니다. 인조는 이걸이 난 이후 계속된 조정과 사회 혼란을 일소하고자 한때 병권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구제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1824년에는 총융청, 수호청 등 새로운 군령을 설치하여 북방과 해외 방어를 보강했고, 이후 군령의 세납화와 군량 조달을 위해 납속 3억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군력을 세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1628년에는 네덜란드인 벨테브레가 표류하여 왔는데 그의 이름을 박연으로 고치고 훈련대장 구인호 휘하에 넣어 대포 제작법과 사용법을 가르치게 해 조선의 화력을 증강시키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생 안정책으로 광해군 당시 경기도의 한정에 실시하던 대동법을 1623년 강원도까지 확대 실시해 전국의 일원화를 깨하고 민간의 부담을 줄여 주었으며 1634년에는 산남 지방에 양전을 실시하여 농경지의 면적을 정확하게 측정함으로써 세금 수입을 확대시켰습니다. 또한 농토세 징수 규범인 전세법을 폐지하여 농민의 부담을 들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화폐 사용을 위해 1633년 상평청을 설치하여 상평 통보를 주조했고 청인과의 무역 공인을 두어 북간의 회령 및 경원 압록 강변의 중강 시장을 열었습니다. 경원 개시. 이 같은 인조의 노력은 정묘, 호란, 병자, 호란 등으로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또한 대부분의 정책들은 이미 광해군 때 실시한 것들에서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1645년 청에 벌모로 잡혀있던 정두원과 소현세자가 돌아오면서 화포, 천리경, 과학서적, 천주교 서적 등을 가져오고 송인용 등이 서양의 역법인 시연역을 수입하여 새로운 문화 형성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황극경세서, 동사, 보편, 서연, 비람 등의 책들이 간행되었고 송시열, 송중길, 김육, 김집 등 우수한 학자들이 배출되어 조선 후기 성리학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 학자들은 현종, 숙종 때에 걸쳐 예성 논쟁을 일으켜 조정을 일대 파란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인조는 이처럼 굴욕과 고통으로 왕위를 유지하다가 1649년 제위 24년 만에 55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조는 1년 왕후 한씨를 비롯 3명의 아내에게서 6남 1녀를 낳았고, 낳은 장릉으로 왕비 인열 왕후와 함께 합장되었는데, 처음에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에 있다가 영조 때 단연면 가련리로 옮겨졌습니다. 인조의 가족들 중에서 소현세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조는 인열 왕후 한씨를 비롯해 3명의 아내에게서 7명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인열 왕후 한씨가 소현세자, 복림대군, 인평대군, 용성대군 등 사남을 낳았으며, 계비, 장렬, 왕후 조씨는 후사가 없었고, 귀인 조씨가 숭성군, 약성군, 효명, 옹주 등 2남 1녀를 낳았습니다.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현세자는 1612년에 태어나서 1645년까지 살았습니다. 인조의 맏아들이며 이름은 왕, 어머니는 인열 왕후 한씨입니다. 1625년에 세자에 책봉됐으며 1627년 정묘
호란 때는 전주로 내려가 남도의 민습을 수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 강석기의 딸과 혼인하였습니다. 1647년 병자와 호란 당시 삼전도에서 인조의 굴욕적인 항복이 있자 자청하여 복림, 대군 및 척허파 대신들과 함께 심양의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그는 이후 8년 동안 심양에 머무르면서 단순한 인질이 아닌 외교관의 소임을 도맡아 청이 조선에 무리한 요구를 하면 단판을 짓거나 막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청은 조선과의 문제를 그와 해결하려 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조선의 왕권이 둘로 나눠지는 양상을 가져왔습니다. 이 같은 외교 솜씨를 발휘하는 한편 소현세자는 서양 문물에 심취하여 천주교 신부인 아담 샬과 친교를 맺고 지냈으며, 그를 통하여 서양의 천문학, 수학 등을 접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선 조정은 소현세자의 이 같은 행동을 친청 행위로 규정하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당시 조정은 대부분 친명, 반청 세력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인조 역시 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만큼 소현세자를 좋아하지 않았고, 급기야는 그가 조선 국왕으로서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릅니다. 게다가 인조가 총애하던 후궁 귀인 조소영과 세자 빈의 사이가 좋지 않아 인조와 소현세자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소현세자가 9년 동안의 인질 생활을 정산하고 1645년 귀국하였을 때 인조는 그를 무척 박대했습니다. 인조는 소현세자가 철저한 친청주의자가 되어 돌아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현세자가 청에서 가져온 서양 문물조차도 수용하지 않는 용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귀국 후 2달 뒤인 4월 23일 소현세자가 갑자기 병으로 들어 누웠고 와병한 지 3일 만에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이때 그의 온몸은 새파랗게 변해 있었고 뱃속에서는 피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록에 따라 일부 학자들은 그가 인조에 의해 살해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34살의 혈기 왕성한 나이로 죽은 이듬해 세자빈 강씨도 인조로부터 사약을 받고 죽었으며 새아들도 제주도로 귀양가 2명은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인조는 손자를 죽였다는 세상의 비난을 피하고자 그들을 돌보던 나인을 장살시켰습니다. 소현세자는 죽은 후 경기도 고양시에 묻혔으며 처음에는 이 무덤을 소현묘라고 하였으나 고종 때 이르러 소경원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인조편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이었습니다.